네, 반갑습니다. 생명과 김대석입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미리 말씀드렸듯이 오늘 시간에는 물질 대사와 관련해서 효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질 대사라고 하는 것은 저번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결국 물질을 합성하고 분해하는 과정을 통해서 에너지를 변환하는 과정이다라고 설명드렸었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획득하기 위해서 우리 체내에서 어떤 화학 반응이 진행되는데 그러한 화학 반응을 합쳐서 물질 대사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근데 이 물질 대사라고 하는 화학 반응이 진행되기에는 우리 인체, 우리 체내, 생명체 안은 너무나 고요한 바다와 같습니다. 어떠한 이벤트가 벌어지기에는 너무 환경 자체가 너무 조용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이렇게 조용한 아주 고요한 우리 인체 내에서는 생명체 내에서는 화학 반응이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수없이 많은 화학 반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효소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효소가 그러한 화학 반응을 통제한다고 보시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반응이 통제가 되지 않고 무작위로 일어난다면 우리 생명활동을 유지할 수 없겠죠. 그러나 필요할 때는 그 반응을 유발시키고 또 필요하지 않을 때는 그 반응을 막음으로써 우리가 정상적으로 생명활동을 유지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이렇게 효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효소가 우리 체내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또 어떻게 우리 생명활동 유지에 도움을 주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효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이 좀 낯설 수도 있는데요. 자, 효소라고 하는 것을 크게 정의 내린다면 이 효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체내에서 물질 대사를 촉진시켜주는 생체 촉매입니다. 키워드죠. 생체 촉매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으로서는 이 효소가 우리 체내에서 물질 대사를 촉진시키는 데 있어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줍니다.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는데 이 활성화 에너지가 무엇이고 어떻게 해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는지에 대해서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효소라고 하는 것은 주성분이 단백질로 되어 있습니다. 구성물이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것이 단백질로 되어 있지는 않고요. 단백질이 주성분이라는 얘기죠. 단백질 이외에도 비타민과 같은 그 다음에 금속이온 같은 그런 비단백질 부분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성분이 단백질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특징을 더 말씀드린다면 기질특이성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단어가 생소해서 여러분이 좀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그 부분을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워드 한번 볼까요? 자, 생체 촉매라고 하는 것이 키워드고요. 그 다음에 활성화 에너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활성화를 낮춰서 반응을 촉진시킨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고 기질 특이성을 갖는다. 이거 이외에도 효소가 갖는 특징이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만 일단 이 부분까지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효소라고 하는 것이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서 물질 대사를 촉진시킨다라고 했는데 그럼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데 이 활성화 에너지의 정의는 화학 반응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바로 활성화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한번 정의해 볼까요? 화학 반응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바로 활성화 에너지라고 부르고요. 이 활성화 에너지만큼의 에너지를 갖고 있지 못하면 그 반응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를 갖게 된다면 그 화학 반응이 진행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화학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그 반응이 진행되지 않는 것을 통제할 수 있는 하나의 하나의 어떤 장벽으로 볼 수 있겠죠. 한번 간단한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어떤 물질이 있다 칩시다. 간단하게 그려서 검은색 공 2개 갖춰져 있고 흰색 공 2개 갖춰져 있는 이런 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이 검은색 공 하나, 흰색 공 하나 검은색 공 하나, 흰색 공 하나 이런 물질로 만약에 화학 반응을 간다고 칩시다. 자, 이 반응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 무조건 이 검은 색깔이 흰색으로 그냥 쑥 바뀌진 않겠죠. 여기서 화학 반응이 진행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과정은 이 화합물이 먼저 분해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검은 거, 흰 거, 검은 거, 흰 거로 쪼개져야 되겠죠. 이렇게 쪼개진 다음에 검은 거, 흰 거, 검은 거, 흰 거가 만나서 이렇게 생성물을 갈 수 있겠죠. 우린 이것을 반응물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반응이 종료된 후에 생성되는 물질을 우리는 생성물이라 부르죠. 그러면 이 반응물이 생성물로 가기 위해선 반드시 이 반응물의 결합이 끊어져서 이러한 상태를 거쳐야 되는데 우린 이러한 상태를 활성화 상태라 부릅니다. 이 활성 상태라 부르고요. 이 활성 상태는 에너지가 굉장히 큰 상태로서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를 뜻합니다.
그리고 이 화학 반응이 어떻게 진행되든 간에 무조건 이 활성화 상태를 반드시 거쳐서 생성물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 활성화 상태를 가기 위해선 이 반응물의 결합이 끊어져야 되는데, 이 끊어질 때는 이 반응물 사이에 충돌에 의해서 이 반응물의 결합이 끊어지게 됩니다. 끊어져서 활성화 상태로 간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게 반응물이 충돌할 때 그냥 충돌한다고 해서 반응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충분한 에너지를 가지고, 이 결합을 끊을 만큼의 충분한 에너지를 가진 상태에서 충돌을 해야만 활성화 상태로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이 결합을 끊을 만큼의 충분한 에너지, 그것을 바로 우리는 활성화 상태라고 부릅니다. 에너지라 부르죠. 그래서 이 활성화 에너지만큼의 에너지를 보유한 상태에서 이 반응물이 충돌했을 때만 활성화 상태를 거쳐서 생성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죠. 만약에 이 활성화 에너지만큼의 에너지를 갖지 못한다면 그냥 충돌만 일어날 뿐이지 활성화 상태로 진입할 수는 없겠죠. 다시 말해서 반응이 일어나지 못하겠죠. 그것을 비유효 충돌이라고 부르는데, 반대로 유효 충돌이라고 하는 것은 활성화 에너지를 보유한 상태에서 충돌을 통해서 이렇게 활성화 상태로 갈 수 있는 충돌을 우리는 유효 충돌이라고 부르고요. 유효 충돌이 진행돼야만 생성물로 갈 수 있겠죠. 이것을 활성화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이거를 에너지 그래프로 그려보면 Y축을 에너지로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X축을 반응으로 보겠습니다. X축을 반응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이쪽을 에너지로 본다면 이 그림을 한번 여기다 그려보겠습니다. 여기에 반응물이 있다 칩시다. 반응물이 검은 거, 흰 거, 검은 거, 흰 거 이렇게 있고요. 이게 충돌을 통해서 활성화 상태로 가겠죠? 그럼 에너지가 좀 더 높은 상태니까 이 상태로 갈 수 있겠죠. 낮게로 존재하는 활성화 상태로 갈 거고요. 이 활성화 상태에서 결합이 일어날 거고요. 결합이 일어남에 따라서 에너지가 낮아질 거고요. 생성물을 이렇게 형성할 수 있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언급했듯이 이것이 반응물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활성화 상태가 되겠죠. 이쪽이 생성물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반응물이 생성물로 가기 위해선 활성화 상태를 거쳐서 그 다음에 반응이 일어나면서 생성물로 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는 이 활성화 상태로 진입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바로 활성화 에너지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이 활성화 에너지가 공급이 안 되면 이 반응은 일어날 수가 없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 활성화 에너지와 그 다음에 활성화 상태에서 생성물 갈 때 결합이 형성되면서 방출되는 에너지를 우리는 결합 에너지라고 부르는데, 만약에 활성화 에너지와 결합 에너지, 방출되는 결합 에너지의 크기를 비교했을 때 만약에 방출되는 결합 에너지의 크기가 더 크다면 그것은 발열 반응이 되겠죠. 근데 반대로 활성화 에너지가 더 크고 방출되는 결합 에너지의 양이 더 적다면 이것은 흡열 반응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흡수되는 활성화 에너지와 방출되는 결합 에너지의 크기를 보고서 그것을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으로 또 구분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 반응물과 생성물의 차이, 여기서 나타나는 에너지의 차이를 우리는 반응열이라 부릅니다. 근데 앞에서 언급드렸듯이 이 효소라고 하는 것은 이 언덕 자체를 낮춰준다는 얘기죠. 만약에 효소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라면 이렇게 반응이 일어나겠습니다만, 만약에 효소가 존재하는 상태라면 효소가 활성화를 낮춰주기 때문에 이 언덕 자체가 낮아진다는 얘기죠. 이렇게 더 낮은 상태에서도 그 반응이 진행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높은 에너지가 아니라 작은 에너지를 갖고도 활성화 상태로 진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가 방출되고 생성으로 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이렇게 효소가 없는 상태에서 높은 활성화 에너지가 필요하면서 이렇게 높은 언덕을 지나오나 효소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낮은 언덕을 지나거나 이 반응열 자체는 변함이 없겠죠. 이렇게 넘어가나 반응열 자체는 변함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효소가 존재했을 때는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지기 때문에 그 반응 자체가 훨씬 더 잘 진행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효소가 없는 상태에서는 우리 체내에서는 물질 대사를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 체내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 과정을 가지고 이 효소를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설명해 볼까요? 자, 세포호흡을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합시다. 자, 세포호흡을 예를 든다면, 세포호흡은 C6H12O6 글루코스가 산소와 결합을 해서 이것이 CO2와 H2로 분해되는 반응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 몸 바깥에서 진행될 수도 있고요.
체외에서 진행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체내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포당이 분해되는 반응이 우리 몸 바깥에서 분해됐을 때는 우린 이것을 연소 반응이라고 부른다. 불에 탄다는 이야기죠. 연소 반응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몸속에서 진행됐을 때는 이것을 우리는 세포 호흡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글루코스를 분해하는 반응과 우리가 몸 밖에서 글루코스를 불에 태우는 반응은 사실 화학 반응식 자체는 똑같습니다. 단지 일어나는 장소가 좀 차이가 생기고요. 급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글루코스 연소 반응과 글루코스의 세포 과정은 화학식 자체는 똑같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얘는 몸 바깥에서 일어나는 거고요. 얘는 몸 속에서 진행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그 차이점을 한번 좀 봅시다. 일단 이 화학 반응이, 그러니까 글루코스가 산소에 결합해서 CO2, H2로 분해되는데 이 반응이 저절로 일어나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 글루코스가 CO2, H2로 분해되기 위해선 우리가 라이터 불을 켜서 불을 붙여줘야 되겠죠. 우린 그것을 활성화 에너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몸 바깥에서 진행되는 연소 반응에서는 활성화 에너지가 약 400도 정도의 활성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불을 질러줘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 몸속에서는 이 400도 정도의 활성화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겠죠. 우리 몸속에서 400도 정도의 열을 공급해주기 전에 우리 인체가 큰 손상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 인체 내에서는 400도 정도의 활성화 에너지를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면 400도 정도의 활성화 에너지를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체내에서 이 세포호흡이 일어나지 못할까요? 실제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활성화 에너지가 매우 낮은 상태에서도 이 반응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우리 체외, 몸 바깥에서는 약 400도 정도의 활성화 에너지가 필요한 반면에 우리 체내에서는 약 36.5도씨에서도 이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바로 그것은 바로 앞에서 언급했듯이 체외에서는 효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만 우리 인체 내에서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는 효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고 낮은 활성화 에너지 상태에서도 이 반응이 잘 일어날 수 있게끔 효소가 도움을 준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체외에서 일어나는 연소 반응은 효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만 우리 체내에서는 효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반응이 대단히 잘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활성화 에너지가 높건 낮든 간에 반응열 자체, 그러니까 반응물과 생성물 에너지 차이만큼 출입하는 에너지를 우리는 반응열이라고 부르는데 그 반응열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몸 바깥에서 또는 몸 속에서 글루코스가 분해되는 반응에서 방출되는 에너지 똑같습니다. 688kcal, 이것도 688kcal 에너지로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 688kcal 에너지가 방출될 때 주로 몸 바깥에서 글루코스를 불에 태웠을 때는 주로 열 에너지와 빛 에너지로 방출되는 반면에 우리 몸 속에서 분해됐을 때는 688kcal 에너지가 방출되는 것은 동일합니다만 이것이 열과 ATP의 형태로 에너지가 방출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밥을 먹었다고 해서 우리 몸에서 빛이 나진 않겠죠. 우리 몸에서는 ATP 형태로 에너지를 만든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방출되는 에너지의 형태가 좀 다를 뿐이지 방출되는 에너지의 양 자체는 차이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방열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몸 바깥에서 글루코스를 연소시켰을 때는 이 688kcal 에너지가 열과 빛의 형태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방출됩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러나 우리 몸 속에서 글루코스를 분해시켰을 때는 이 반응이 매우 느리게 일어난다는 얘기죠. 688kcal 에너지가 한꺼번에 방출된다면 우리가 밥을 먹고 세포 과정에서 우리 몸에 불이 붙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세포 과정은 굉장히 느리게 진행됩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여러 단계를 거쳐서 순차적으로 반응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본다면 이 글루코스가 몸 바깥에서 분해되는 반응은 여기가 반응물이고 여기가 생성물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굉장히 높은 활성화 에너지가 필요하고 생성물 갈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반응 자체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 몸 속에서 세포 과정을 통해서 글루코스가 분해됐을 때는 여기가 반응물이고요. 여기가 생성물로 간주했을 때 상대적으로 활성화 에너지가 매우 낮은 상태에서 이 반응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효소가 없는 상태에 비해서
효소가 있는 상태는 그 반응이 좀 더 쉽게 잘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36.5도씨 아주 고요한 바다와 같은 그런 환경에서도 이러한 물질 대사가 폭발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은 바로 효소의 존재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 몸 바깥에서 글루코스가 분해됐을 때는 이것이 한 번에 688kcal 에너지가 한 순식간에 방출되는 반면에 이 효소가 존재하는 상태에서는 똑같이 688kcal 에너지가 방출되는 건 똑같습니다만 그 반응 자체가 여러 단계를 거쳐서 순차적으로 에너지가 발생한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3층 높이에서 1층 쪽으로 뛰어내리는 것과 계단을 통해서 내려가는 것, 위치 에너지의 변화는 똑같습니다만 우리 인체가 받는 손상 정도는 다르겠죠. 마찬가지로 뛰어내리는 것과 계단을 통해서 순차적으로 내려가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비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 단계를 걸쳐서 세포비 진행되는데 크게 이제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뒤에 가서 우리가 배울 텐데요. 해당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TC의 회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산화적 인산화, 전자 전달을 통한 산화적 인산화, 이렇게 세 가지 단계를 통해서 에너지를 순차적으로 조금씩 뽑아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발생하는 에너지 때문에 우리 인체가 손상받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제가 활성화 에너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활성화 에너지라고 부르는데, 이 활성화 에너지의 장벽이 높다면 그 반응은 일어나기 어려울 것이고요. 그 활성화 에너지의 장벽이 낮다면 그 반응은 상대적으로 더 잘 일어난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 효소라고 하는 것은 그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서 우리 몸처럼 아주 고요한 환경 내에서도 반응이 잘 진행되게끔 도와주는 것이 바로 효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효소가 존재했을지라도 활성화 에너지는 낮춰주지만 반응열 자체는 차이가 없다는 것, 또 매우 중요하니까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자, 제가 활성화 에너지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효소의 구성을 한번 잠깐 볼까요? 자, 효소라고 하는 것은 주성분이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성분이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이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의 입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굉장히 다양한 일을 할 수가 있겠죠. 효소의 기능도 할 수 있고, 호르몬의 기능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물질, 어떤 그 형태로서 다양한 기능을 담당하게 되는데, 이 효소가 갖는 가장 중요한 특징, 이 단백질이 갖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 단백질은 나름대로의 입체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입체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이 입체 구조에 의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생물학적 기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효소는 나름대로의 입체 구조를 가지고 작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입체 구조를 좀 더 본다면 우리가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뒤에 가서 이 입체 구조에 대해서 단백질의 1차 구조, 2차 구조, 3차 구조, 또 4차 구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요 입체 구조가 갖는 것 때문에, 요 입체 구조 때문에 나타나는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는 이 단백질의 입체 구조라고 하는 것이 주변 환경에 의해서 쉽게 변하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이나 pH 이런 것에 의해서 그 입체 구조가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입체 구조가 변하면 이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은 입체 구조를 가지고 어떤 생물학적 기능을 담당하게 되는데, 입체 구조가 바뀌어버리면 그 생물학적 기능을 담당할 수 없게 되겠죠. 열과 pH에 굉장히 민감하고요. 그 단백질이 선호하는 특정한 pH나 특정한 효소의 그 온도에서만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영역을 벗어나게 되면 그 단백질의 입체 구조가 바뀌고, 입체 구조가 바뀌면서 생물학적 기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효소 또한 단백질로 되어 있고요. 입체 구조를 갖고 있고요. 열과 pH에 의해서 입체 구조가 쉽게 변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효소는 열과 pH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열과 pH, 주변 환경이 자기가 선호하는 조건에 벗어나게 되면 기능 자체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효소가 좋아하는 온도, 효소가 좋아하는 pH 같은 그 주변 환경을 효소가 잘 작용할 수 있게끔 그 환경을 조성해 준다는 이야기죠. 그 환경이 깨져버리게 되면, 효소가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물질에서 하지 못하게 될 거고, 결국 생명 자체를 유지할 수 없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열과 pH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이 열과 pH를 이 단백질로 구성된 효소가 잘 작동할 수 있게끔 항상 일정하게
유지를 시켜줍니다. 우린 그런 성질을 뒤에 가서 우리 공부하게 될 항상성이라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체내에서 항상성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효소의 활동을 보장한다는 얘기죠. 효소가 활동할 수 있게끔 온도나 pH를 최적으로 맞춰준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잠을 자건 어떤 걸 하든 간에 우리 체내 항상성은 자동적으로 스스로 조절할 수가 있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 효소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의 입체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이 입체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물질과 쉽게 결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효소를 묵시적으로 한번 간단히 그려보면 이 효소를 이렇게 그려볼 수 있겠죠. 만약에 효소가 이렇게 생겼다면, 이게 효소라고 본다면 이 효소가 결합하는 그 타겟이 되는 물질을 우리는 기질이라고 부릅니다. 이 기질이라고 하는 것은 효소의 작용을 받는 그 타겟이 되는 물질을 우리는 기질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 효소와 기질이 이렇게 결합을 해요. 이렇게 결합을 딱 달라붙게 되면 효소 기질 복합체라고 부르는데 그 효소 기질 복합체를 형성한 후에 이 효소가 기질을 어떤 변화시키겠죠. 분해시킬 수도 있고 합성시킬 수도 있고 다른 걸 변화시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효소와 결합하는 물질, 그 효소의 작용에 타겟이 되는 물질을 우린 기질이라고 부르는데 이 효소와 기질이 결합할 때는 이 효소가 단백질로 되어 있고요. 입체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입체 구조가 딱 들어맞아야 돼. 맞는 기질하고만 결합할 수 있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체 구조가 맞지 않으면 그 기질과는 결합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성질을 우리 뭐라 부르냐면 기질 특이성이라고 부릅니다. 기질 특이성이라고 부르고요. 이 기질 특이성을 좀 쉽게 설명한다면 이 효소는 입체 구조를 가지고 있고 입체 구조가 일치하는 특정 기질하고만 반응하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효소 하나를 가지고 여러 가지 반응을 다 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자기가 맡은 역할이 따로 정해져 있고 자기가 맡은 일만 한다는 얘기죠. 자기가 결합할 수 있는 기질하고만 결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무엇 때문이냐면 이 효소가 단백질로 되어 있고 나름대로 입체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입체 구조가 일치하는 특정 기질하고만 반응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를 든다면 우리 위 속에 존재하는 단백질 분해 요소 펩신이 있는데 이 펩신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탄수화물이라든가 이런 물질과는 결합하지 않고요. 오로지 이 펩신은 단백질하고만 결합해서 단백질을 분해시켜줍니다. 단백질은 결합할 수 있지만 지방은 결합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입체 구조가 차이가 생기기 때문이겠죠. 왜 입체 구조라는 단어가 등장하냐면 효소의 주성분이 바로 단백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입체 구조를 갖고 있고요. 입체 구조에 따라서 그 기질을 선택적으로만 반응한다는 얘기죠. 그런 성질을 기질 특이성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입체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열과 pH에 의해서 입체 구조가 바뀌게 되면 그 기능 자체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걸 잃어버리게 되는 현상을 우린 변성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우리가 열감기에 걸리게 되면 우리가 식욕도 없고 힘도 없어지죠. 체온이 높아짐에 따라서 이 최적 온도의 범위 자체를 벗어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효소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니까 우리 체내에서 진행되었던 활발한 물질 대사가 잘 진행이 안 되고요. 그 결과 기력이 떨어지고 입맛도 없고 힘이 없어지는 거겠죠. 자, 우리가 오늘 효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이 효소는 물질 대사를 촉진시켜주는 생체 촉매이다, 활성화 내지 낮춰준다. 근데 이 효소는 단백질로 되어 있다. 단백질은 곧 입체 구조다. 근데 이 입체 구조가 굉장히 민감하다. 열과 pH에 의해서 쉽게 변하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단백질의 활성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우리 체내 환경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항상성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 효소는 나름대로 입체 구조로서 어떤 특정한 타겟하고만 결합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는 기질 특이성이라 부른다라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린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이 잘 기억하신다면 이 효소 파트가 별로 어렵지 않을 거고요. 뒤에 챕터에 가서 이 효소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특징인 물질 대사, 그 세 번째 특징, 그 다음에 자극과 반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